자, 11번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요 그림을 단순보라고 합니다. A점과 B점에 발생하는 반력으로 옳은 것은, 자, 저 그림에다가 그림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좀 더 아이고 크게 확대해서, 자, 일단 이 단순보 요 지점 반력을 구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반력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부호의 약속입니다. 부호의 약속. 우리 처음에는 내가 보기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호의 약속은 요거, 부호의 약속은 이거는 플러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향, 그죠? 상향, 여기는 하향, 그죠? 하향이라 그러고, 요게 좌향, 여기는 우향.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 올라가는 게 플러스고 우측으로 가는 게 플러스고 좌측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다. 올라가고 우측으로 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누군가 처음부터 이렇게 플러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로 정했고, 그죠? 부호의 약속. 그 다음에 여기 회전 지점이니까 반력이 수직 반력이 있고 수평 반력 두 개가 있죠. 그 다음 요거는 이동 지점이니까 수직 반력 한 개가 이렇게 있는데, 출제한 교수님이 이렇게 정해줬다. 그죠? 이랬을 때 반력은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면 A점, B점의 반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호의 약속에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조 알고 넘어가야죠. 자, 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요 점이 상향 100kN이 작용하는데 하향으로 작용하는 값이, 예를 들어 요 점에 대해서 이런 4개의 힘이 작용한다면 얘가 100인데 여기가 50kN이 작용한다면 이 점은 요 정도 움직였겠죠. 저기가 작으니까. 이게 150이면 이렇게 내려왔겠죠.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 건축물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우리 건물 움직입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만약에 100이면 좋아요. 요게 하중이라고 치고 150이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150. 이게 바로 시그마 V = 제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의 총합은 제로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의 총합은 시그마 총합 제로다. 시그마 총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00이다. 100kN이다. 이 점에 대해서 100이 작용하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값이 100이다. 그죠? 이해갔어요? 그게 바로 시그마 H = 제로. 호리젠탈, 버티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의 총합은 제로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거 갖고, 그 다음 또 하나, 요런 부재가 있다, 요런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요런 힘이 작용하면 요 점에 대해서 요렇게 돌리려고 하죠. 맞습니까? 요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모멘트, 돌리려는 힘, 이걸 모멘트라고 표현해서 힘 곱하기 거리 하니까 시계 방향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M은 요게 P고 거리가 L이었으면 PL, 그리고 시계 방향은 플러스고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요 점에 대해서 요렇게 힘을 가하면 요렇게 회전하니까 플러스. 그죠? 만약에 요렇게 작용하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뭐부터 푸냐? VB부터 풀까요? VB. 아니, HA부터 풉시다. 우리 해답에 있는 내용대로 해답에. 자, 뭐 했죠? 이 반력을 구하려면 시그마 H 이꼬르 제로해서,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의 총합은 제로이다. 그죠? 요거는 플러스라 그랬고 요거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래서 HA가 부호가 플러스 이 방향으로 향하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이 플러스 5kN이죠. 이 5kN은 여기 있죠. 우측으로 향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의 합계는 제로다. 왜? 5톤이 작용하는데 100톤이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다. 5톤이면 5톤이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HA 값은 이항시키니까 얼마입니까? 5kN 마이너스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출제자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정과 반대라는 뜻이 당연하죠. 이렇게 작용하면 진짜 힘을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지. 그래야 안 움직인다. 됐죠? 그리고 이 크기는 얼마라고? 얘가 5면 얘도 5다. 되겠어요? 어쨌든 저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답은 HA는 얼마가 나온다? HA는 마이너스 5kN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은 거꾸로 해야 되고 이 크기는 이 크기랑 같다. 자, 그 다음이 시그마 V 이꼬르 제로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시그마 M B 이꼬르 제로에서 시그마 MB. 자, 이 내용은 또 뭐냐? 무슨 말이냐? B점에 걸리는 모멘트의 총합은 제로이다. 그러니까 요 B점에 걸리는 모멘트. 자, 이거 보세요. 요런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B점에 걸리는 모멘트의 총합은 힘 곱하기 거리가 있고 플러스죠. 시계 방향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조물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기를 딱 치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 축선 요 거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수 있다. 돈다면 저렇게 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대신 요 힘은 축선 연결해서 거리가 요 거리가 되는 건 요 거리는 바로 이 거리고 힘은 요 값이다. 그래서 시그마 MB 이꼬르 제로에서 라고 놓고 시그마 MB 이꼬르 제로에서 놓고 요게 VA 곱하기 거리는 10m 플러스죠.
그 다음 플러스 5 곱하기 높이가 2. 이거의 합계는 얼마가 돼야 된다? 빵이다. 그런데 요점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빵이다. 얘는 왜 계산을 안 합니까? 모멘트가 아니고 이 점에 그저 점의 직선으로 작용하죠. 자, 압축력으로 작용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그러므로 VA 값은 요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이죠. 킬로뉴턴. 그죠? 5 곱하기 2면 미터가 되죠. 나누기 얼마냐? 10미터죠. 10미터. 요거 곱하기 거리니까. 그래서 얘랑 약분이 되니까 그죠? 약분이 되니까 요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kN인데 마이너스 1kN이란 실제 발력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절로 딱 때리니까 안 움직이려면 실제 발력은 내려와야 된다. 어쨌든 계산식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뭐냐? VB를 구하려면 시그마 V = 제로에서 시그마 V = 제로에서 상향 플러스 하향 마이너스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딱 두 개죠. VA 둘 다 플러스 VB는 빵이라고 그랬죠. 근데 VA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kN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VB는 빵이다. 그러므로 VB는 저거 이항시키니까 1kN 이항시키니까 플러스가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그냥 1kN 마이너스 1kN 됐죠. 예?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렇게 때려야 되고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VB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거 말고 다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잘 어려워하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시그마 MA = 제로에서 시그마 MA = 제로에서 5 곱하기 거리가 2m, 부호는 플러스죠. 뭐냐면 여기다 축선을 연결하고 요 거리가 2m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요 높이 됐어요.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플러스. 그 다음 여기 10 곱하기 요 거리. 요 점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회전하죠. 설마 이게 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요 부재에 대해서 딱 때리니까 절로 돈다. 뭐였어요? VB 곱하기 거리가 10, 부호는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거의 합계는 제로. 그럼 요거를 이항시켜 버리면 VB 요거는 10이죠. 여기 10 나눠주니까 얼마다? 1 kN. VB를 시그마 MA = 제로에서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계산을. 참,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야, 대다수 수험생의 한 60% 정도는 아직도 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아는 분들은 조금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자, 설명 들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몇 번 문제인가?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통 단면의 핵반경은 핵반경이라고 그랬는데, 자, 다음 그림, 문제의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핵반경이란 뭐냐?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기둥을 그려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 그림을 요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핵반경은 중앙 지점으로부터 핵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어디서로부터 중앙점으로부터 핵점까지의 거리, 요게 핵반경이다. 핵점까지의 거리, 이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응력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핵점에 하중이 작용하며 응력 분포는 이렇게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여기 인장응력이 0이다. 여기는 이제 압축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핵점에 하중이 작용하며 인장응력이 0이 되더라.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 요게 P고 여기 거리가 2. 핵반경을 구하시오. 응력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 응력 분포는 이렇게 생겨서 요 점이 제로다. 시그마 미니멈인데 이 값은 마이너스 A분의 P고 플러스 Z분의 M으로 계산해 주는데, 단면적이고 면적이고, 예, 요런 면적이고 하중이고, Z는 단면계수고 M은 모멘트이다. 요게, 그런데 이 값은 얼마냐? 빵이다. 0이죠, 0.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제로이다. 그게 빵이다.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보통 우리가 응력해서 기둥에 응력하며 이 식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근데 M은 P이다. 그러니까 하중 곱하기 편심거리, 요 점에 요런 모멘트가 발생한다. P2. 그리고 Z는 단면계수 Z는 Y분의 I를 대입한다. 그 얘기죠. Y분의 I를 대입하는데 이유는 뭐냐? 여기서 요 거리와 여기서 이 거리는 서로 다르죠. 그리고 요 도형의 단면계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를 대입해 줘야죠. 그래서 단면계수 Z를 바로 대입하지 않고 요 값을 활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깔끔하게 풀어보면, 여기다 풀어볼까요? 시그마 미니멈은 최소 기둥의 최소 응력은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Z분의 P2, 물론 요 Z를 Y분의 I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 값은 얼마다? 0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식으로 계산하는데 요 값은 플러스죠. 플러스. 자, 다시 최소 기둥에 다시 그러니까 기둥에
최소 시그마 B는 기둥의 최소 응력은 마이너스 A분의 P 그 다음 플러스 Z분의 M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값을 여기서는 M을 P2로 계산하고 이 Z는 Y분의 I로 계산해줘도 되는데 어쨌든 이 값은 제로이다. 그죠? 요걸로 계산해도 되고 그러면 편심거리 2를 구하시오. 이 값을 구하시오. 그 얘기죠. 편심거리 2는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를 이항시키면 A분의 P고 Z는 올리면 요게 Z가 되고 요게 이항시키면 P 요거랑 요거랑 지워버리니까 A분의 Z 그렇죠. 자 여기는 단면적이고 이거는 뭐냐면 단면계수인데 이 단면계수 Z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A분의 Y분의 I 값을 대입해야 된다. 이유는 이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 단면적 먼저 구하고 요거 구하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단면적 A는 전체 면적 그러니까 요 대문자 D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에 대한 면적 그러면 빗금친 면적 A는 요 면적의 A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죠. 자승. 그러니까 뭐냐 4분의 파이 D의 자승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의 자승 이렇게 계산이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자승 빼기 D의 자승으로 계산해 주면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의 자승에서 4분의 파이 D의 자승을 정리해서 빼주면 면적은 됐고 그러면 요거 I값은 단면 2차 모멘트는 요 도형 64분의 파이 D의 4승에서 요 도형 마이너스 64분의 파이 D의 4승을 빼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A 값은 얼마냐? 4분의 파이 D의 자승 마이너스 D의 자승 됐죠? 에다가 Y는 64분의 파이 D의 4승 요거를 빼기 D의 4승 요렇게 정리가 되죠. 이 Y값은 뭐냐? 2분의 D Y값은 도심축으로부터 도용의 끝단까지의 거리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줘. 자, 이거 정리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32분의 파이의 D의 4승 빼기 D의 4승. 그죠? 왜냐면 나누기니까 곱하기 D분의 2니까 이거 나누면 32. 여기 D가 빠졌네요. 32D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Y값을 고려 안 하면 이건데 Y값을 고려하면 이 값이 나오죠. 자, 저렇게 됐고 그 다음 산 넘어 산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4분의 파이의 D의 자승 빼기 D의 자승 요 값이죠. 그래서 곱하기
이거를 정리를 나누기였으니까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D의 자승 마이너스 D의 자승. 그죠? 곱하기 4.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버리면 얼마입니까? 4, 8이 32죠. 그렇다면 32, 이거 4, 8이 32니까 8D라는 건 남았고, 이제 뭐냐? 요거를 파이라는 값 없어졌죠. 없어지고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D의 자승 플러스 D의 자승 곱하기 뭐냐? D의 자승 마이너스 D의 자승, D의 자승 요렇게 정리하고 D의 자승 마이너스 D의 자승은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야, 이러니까 이제 답이 보이네요. 하기야 뭐 그 문제는 저 문제는 8D만 알아도 답이 나오긴 나오네요. 이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해 버리면 이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거랑 약분이 되니까 8D분의 D의 자승 플러스 D의 자승이더라. 이 얘기죠. 자, 답이 맞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자,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나도 기억나는 게 이런 걸 다 풀 줄 아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계산할 겨를이 없이 그냥 팍 찍어버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13번. 다음 캔틀레바 보. 다음 캔틀레바 요거죠. 고정단이고 자유단. 고정했다, 자유롭다. 자유단의 처진각은 어느 것인가? 탄성계수는 2라고 주어지고 단면 2차 모멘트는 I라고 주어집니다. 다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보에 캔틀레바 보에 요런 하중이 작용하면 요렇게 처짐이 발생합니다. 요렇게 휘어진다. 처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최대 처짐이라고 표현하고 최대 처짐 해서 델타 맥시멈이라고 표현합니다. 최대 처짐. 그리고 여기다가 요 점에서 접선을 거서 수평선으로부터 이렇게 요 거리 이 값을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처진각. 그러니까 어디에 처진각? B점의 자유단의 B점의 처진각은 바로 요거를 뜻합니다. 그러면 저 처진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우리 요 책의 해설을 잘 써놨는데 처짐 및 처진각. 일단 이제 처진각, 처짐은 뭐 쓰다 말았어요. 여기 뭐 있네요. 반력과 처진각, 처짐 및 처진각을 계산하려면 반력과 힘 모멘트를 구한다. 그 다음에 탄성하중과 공액보로 고치는데 탄성하중은 2I분의 M도다. 그런데 2I분의 M도라 그러는데 우리 수학 별로 재미없어 하는 사람은 이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M 곱하기 2I분의 1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한눈에 보이죠. 2I분의 곱하기 1이나 M 곱하기 2I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액보란 뭘 말하냐면 고정은 자유단 그 다음에 자유단은 고정단으로 그래서 고정단은 자유단으로 만들어주고 자유단은
자유단은 고정단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공예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단력을 구하면 그 값이 처진각이고 휨 모멘트를 구하면 그 값이 처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설도 있지만 저 그림으로 보면 자, 일단은 반력을 구하고 이게 P면 여기 P라는 반력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의 휨 모멘트는 여기에 C점 고정단이라고 C점이라고 해서 MC는 휨 모멘트는 뭡니까? P 곱하기 2분의 L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필기에서 실기까지 가려면 그 역학의 이 부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점 휨 모멘트를 구하셔. 힘 곱하기 거리다. 시계 방향이니까 뭡니까? 플러스죠. 그런데 우측으로 구했으니까 부호를 바꿔주면 2분의 PL에다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PL이 됩니다. 그러니까 휨 모멘트를 구하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시계 방향이죠.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그래서 자, 요 점에 대한 휨 모멘트는 요 지점은 우측으로 계산하니까 빵. 그리고 요 지점의 휨 모멘트 이 크기는 2분의 PL, P 2분의 L인데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저렇게 계산했으면 공예뽀로 바꿔줘야죠. 공예뽀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죠? 똑같이 길이는 똑같습니다. 요게 2분의 L이고 여기도 2분의 L입니다. 그리고 공예뽀 그러니까 잠깐만 고정은 자유단, 자유단은 고정, 그 다음에 이제 탄성하중이란 뭐냐? 역하중으로 놓습니다. 하중을 거꾸로 놓는다. 역하중. 그리고 2분의 PL이었는데 그죠? 2분의 PL이었는데 2I분의 1을 곱한다. 그러니까 2I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뭐냐? 바로 탄성하중이다. 이게 탄성하중이다. 알겠어요? 됐죠? 이제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끝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요만큼의 등변분포 하중을 뭐로 고치냐? 집중하중으로 고친다. 그런데 이 값은 뭐냐? 2분의 2i분의 PL에다가 삼각형 면적이니까 거리가 2분의 L이고 거리가 삼각형 면적, 요 높이에다 요 고리에다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계산하니까 이 값이 얼마냐? 8,2i분의 PL의 자승 나왔죠. 그래서 이 지점의 전단력은 전단력이란 뭘 말한다? 좌수총. 그러니까 좌측에 작용하는 수지가중의 총합이다. 그래서 좌측에 작용하는 수지가중의 총합은 요거죠. 이 값은 어떻게 구했다? 요거 탄성하중에다 요거리 곱해주고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을 곱했다. 그래서 8,2i분의 PL의 자승이 나왔다. 모르면 오늘 팔자가 많이 나오네요. 팔자 소관이나 뭐 팔자? 하여튼 팔자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 몇 번 문제냐? 우리 14번 문제인데, 문제 14번 내용이 좀 깊이가 있죠. 그러니까 압축 변형률이 입슬론 C가 0.003일 때 인장철근의 변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돼도 되고 필기실기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듣고 그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이제 뭐냐? 보인데 보. 여기는 철근이 있는 거죠. 자, 잘 안 배울 수도 있으니까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콘크리트 윗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유효 깊이 D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윗면으로부터 중립축, 우리 요선을 중립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자응력도 압축응력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점이다. 인자응력 빵, 압축응력 빵인 지점, 그거를 중립축이라고 표현해서 콘크리트 윗면으로부터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C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보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계략적인 걸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철근이 있고 이런 하중이 작용하니까 휘어지면 이런 모멘트가 발생한다. 그죠? 모멘트 M 발생하면 중립축으로부터 그 윗부분이 압축력에 저항하고 하부는 철근이 인장력에 이 모멘트에 이런 모멘트가 작용하면 상부는 다시 이런 모멘트가 작용하면 이런 압축력이 작용하고 인장력이 이렇게 작용해서 인장력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철근을 이렇게 배근해서 철근이 요 인장력에 저항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여기 압축력에 저항하게 되더라. 그래서 저항하는 걸 표현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실제 저항하는 모습이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그려놓으면 지저분해 주니까. 그리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저항하고 철근은 이렇게 저항하는데 이 값은 FI, 그러니까 우리가 연성 설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FI, 철근의 항복 강도로 정합니다. 이렇게 작용하고, 그리고 좋습니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요거의 응력의 총합을 계산하니까 여기에 압축 응력의 총합해서 CC, 그 다음에 요 항복 강도의 총합을 계산하니까 인장력의 총합해서 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C는 압축 응력의 총합, 그리고 T는 인장응력의 총합,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는 ASFI에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철근의 단면적에 철근의 항복 강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CC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응력 분포가 4가지 형태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등가 직사각형 분포. 또 하나는 요게 포물선 직선 이렇게 응력 분포 두 가지로 시험에 대두되는 건 두 가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서 인자응력, 압축응력의 총합, 인자응력의 총합해서 무력 모멘트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모멘트가 작용하면 인장력과 압축력이 발생하는데 요 값에 저항하는 게 압축응력의 총합, 인자응력의 총합이 이렇게 저항하게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 기본적인 건,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는 콘크리트 윗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가 유효 깊이 D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윗면으로부터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요 C를 뭐라고 표현했냐? 중립축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콘크리트의 압축축 콘크리트의 변형률, 여기는 철근의 변형률, 인장응력의 인장부에 작용하는 변형률, 인장 변형률. 그러니까 요만큼 요런 모멘트가 작용하면 요만큼 줄어들고 요만큼 늘어난다. 미소한 면적이지만 요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난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게 요렇게 저항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가 보통 이제 여기가 보통 보면 콘크리트가 팍 깨질 때의 응력값, 그 응력값인데, 이 값이 얼마냐? 0.85 FCK가 됩니다. 0.85 FCK인데, 이거를 등가 직사각형이란 어떻게 그 면적을 계산한 거냐면, 여기에서 요렇게 요런 면적으로 따진 겁니다. 요렇게 면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면적과 동일한 면적, 원래 그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 0.85 FCK의 A가 되는데, 요 값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따라는 값이 등장이 됩니다. 뭐 이거를 에따라고도 하고 또는 이타라고도 하고 해서 휘라 보니까 우리 그 네이버 검색하면 에타, 이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포물선 직선이라고 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응력 분포가 포물선이고 여기서 직선으로 잘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 면적과 똑같은 면적을 찾으려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 포물선 직선 면적과 똑같은 면적을 찾아줬더니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 알파가 붙어야 된다. 0.85 FCK에다 알파를 붙여주고 그 다음이 요 중립축 거리 C를 곱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인자응력의 총합은 ASFI로 계산하고
압축응력의 총합은 자, 등가 직사각형에서는 요렇게 해서 요런 면적이 되는데 요 값이 A죠. A라고 주어지고 여기는 보의 너비고 여기가 에따의 0.85 FCK다. 그래서 최적. 이거를 계산해 주면 에따의 0.85 FCK 그 다음이 A 곱하기 B. 그죠? 그러면 이게 압축응력의 총합이고 요거는 인자응력의 총합.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포물선 직선에서 계산을 하면 중립축까지 어디냐면 여기 중립축까지 요게 C고 여기는 요렇게 응력 분포를 요렇게 정한 거죠. 요렇게 정했으니까 요번엔 이 값이 아니라 알파의 0.85 FCK 그리고 보의 너비 B고 여기 거리는 C가 되죠. 그래서 저거는 요번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번에는 알파의 0.85 FCK 그 다음이 A가 아니라 C 곱하기 B로 계산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압축축 콘크리트의 응력의 총합, 압축 응력의 총합. 그러면 이거는 에따의 0.85 FCK A 곱하기 B 여기는 ASFY고 이거로 계산할 땐 알파의 0.85 FCK C 곱하기 B에서 계산 물론 여기는 ASFY로 계산한다. 자, 이런 정도면 이제 왜 이렇게 포물선 직선 똑같은 내용인데 왜 포물선 직선으로 따지냐. C를 중립축 거리를 계산하려면 이런 방식이 편리하다. 아마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어쨌든 C를 계산하려면 이 값으로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더 몇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 거리를 뭐라 그러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응력 중심 간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응력 중심 간 거리. 압축 응력의 총합, 인자 응력의 총합, 사이 거리를 응력 중심 간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윗면으로부터 인장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D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요 거리는 A의 절반이니까 2분의 A죠. 그래서 응력 중심간 거리는 D-2분의 A로 계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응력의 위치는 이거나 다 똑같습니다. 응력의 위치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 경우는 요게 C값이죠. C값인데 요거를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아이고 잘못 지었네요. 요거를 지워버리고 샷. 자, 좋습니다.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는 뭐냐면 C값에다가 베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C값에다 베타를 곱해준다. 베타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C값은 중립축 거리.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D니까 여기서 요 거리는 얼마냐? D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C 값이 응력 중심 간 거리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다 설명했는데 하나 이제 우리가 외워둘 게 압축 응력의 총합, 인자 응력의 총합에서 다 설명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 계수값을 알아야 되는데 FCK가 40 MPa 요거보다 작을 때 FCK가 40보다 작을 때 일단 에타 값은 1.0이고 그죠? 그 다음이 에타 값은 1.0이고 그 다음 베타 1이라는 게 이제 등장이 되는데 베타 1이요. 베타 1은 0.8이고 베타 1은 0.8 그 다음에 알파 값도 0.8이고요. 0.8. 그러니까 4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물론 클 때 숫자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기사시험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요것만 외우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응력 블록 깊이 요거를 계산하려면 중립축거리 C에다가 뭐를 곱한다? 베타 1을 곱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베타 1은 요게 FCK가 4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값의 80%. 그래서 이 값에다가 0.8을 곱해준다. 그러면 중립축거리 C는 A 나누기 베타 1으로 계산해 준다. 아까 설명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했고 이 정도는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14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14번 좀 위에 올라가서 잘 안 보이나요? 폭이 250mm고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가 30MPa라고 주어졌고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압축 변형률이 콘크리트 부재의 압축 변형률이 0.003이라고 주어졌고 이때 인장 철근의 변형률 입실론 T는 얼마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그림을 그릴까요? 아니면 저기 지워졌나?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까? 여기다 짧게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보가 있는데 철근이 있으면 변형이 요렇게 생기는데 그죠? 요게 입슬론 C고 0.003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철근의 변형률 인장 철근의 변형률 입슬론 T 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중립축거리 C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D가 됩니다. 요게 D가 되고 유효 깊이라고 표현하죠. 철근 중심, 콘크리트 윗면부터 철근 중심까지의 거리다.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요 D가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440이라고 주어졌고요. 철근의 단면적 요 면적이
1520.1. 그 다음에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립축을 해서 뭐로 계산하냐? 포물선, 직선, 응력 분포로 계산을 해버리면,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얼마라 그랬냐? 알파의 0.85 FCK 값이고, 그 다음 여기서 요 높이는 중립축 거리니까 C가 되고, 그리고 저쪽으로는 보의 너비 B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는 ASFY. 그죠? 그래서 일단은 C의 값이 안 나왔으니까 CC는 T에서 계산해주면 압축 응력의 총합 알파의 0.85 FCK C 곱하기 B는 인장 응력의 총합 ASFI에서 계산한다. 그렇다면 C를 구하려면 C는 이렇게 냅두고 전부 이항을 시킵니다. ASFY에다가 요거를 이항시키면 알파의 0.85 FCK 그 다음 B값 계산해주면 C값이 나오는데, 알파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가 40보다 작으면 어디 갔습니까? FCK가 40보다 작죠. 그래서 알파는 0.8이고 그 다음 0.85 FCK는 여기에 30이라고 주어졌죠. 주어지고 보의 너비가 아까 25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AS가 얼마냐? 1520.1. AS가 그 다음이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 이걸 계산하니까 계산기 때리면 C 값이 119.22mm가 나왔다. 되겠죠? 그래서 119.22이 C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보면 이제 비례식으로 여기 요거 지워버리고 여기가 0.003이라고 그랬죠? 0.003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요까지는 D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건 거리는 얼마입니까? D-C 요거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요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와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D-C분의 D-C분의 입실론 T는 C분의 0.003과 같다. 그 얘기죠. 0.003과 같다.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입실론 T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입실론 T는 0.003 나누기 C. 아까 C가 얼마가 나왔냐면 119.22 나왔죠. 그죠? 그리고서 D-C는 D가 440, 유효 깊이가 44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19.22 요거로 계산하면 입실론 T가 탁 나오죠. 그래서 저 계산기로 탁 때려버리면 여기 있네요. 요거 계산해서 계산해주면 요런 답이 나오더라. 그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5번 문제인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내용인데 강제의 응력 변형도 시험에서 그러면 강제의 응력 변형도 곡선
시험에서 인장력을 가해 소송상태란 항복상태, 들어선 강제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인장을 가했다가 압축력을 작용했을 때 압축 항복점, 그러니까 인장 항복도 있지만 압축 항복도 점도 있다. 소송 상태에 들어서지 않는 강제의 압축 항복점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 해서 답을 한번 보면 바우싱거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거를 언젠가 설명할 때가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 점을 뭐라 그러냐, 항복점이라 그러죠. 항복점, 하항복점 해가지고 인장응력 작용할 때 뭐냐면 요까지는 요까지 사항복점, 철근을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하중을 가했다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이 생겼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죠? 그런데 요 정도의 힘이, 더 큰 힘을 작용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쭉 변형이 생길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송 변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송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싱거 효과는 이제 어떤 내용을 여기 해설도 잘 써놨는데, 자, 이런 강제가 있는데 압축력을 가하면 조금 가했다 놓으면 줄었다가, 이렇게 면적이 줄었다가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을 더 가하면 소송 상태, 여기가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죠? 철근이 볼록 튀어나온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요렇게 인장력을 가했다가 항복 상태를 만들어요. 뭐요? 자, 처음에는 요걸 잡아당겼다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쭉 늘어났다가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상태가 소송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소송 쫙 엿가락처럼 늘어났어요. 다시는 안 돌아가. 근데 바우싱거 효과는 뭐냐? 요 상태까지 갔다가, 소송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압축력을 가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 압축 항복 상태가 금방 도달하더라, 그 얘기. 자, 인장을 가하여 소속력에 도달한 후 압축을 가하면 이론상의 압축 항복점보다 작아지는 현상이다. 예, 항복점 강도가 조금만 힘을 가해도 팍 늘어나더라, 그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상태가 아니고 일반 강제를, 건드리지 않은 강제를 압축력을 가하면 한참 가해야 이렇게 압축 항복점에 도달하는데, 한번
잡아당겼다가 늘 소송 상태가 된 거, 잡아당겨서 소송 상태가 된 걸 다시 눌러버리면 금방 압축 항목점에 도달하더라. 이런 그게 바로 바우싱거 효과다.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설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